당연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지만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서 텍사스주는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인구나 경제력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굉장히 그런 도시 그런 주죠.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베이스라고 하면은 텍사스는 공화당 베이스지 않습니까? 설마 여러분들 법정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냐 그렇게 하지만 미국의 텍사스주가 미주에서 최초로 500만 불어치를 산 겁니다. ETF를 산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고 다음에 500만 원 갖고 있다가 관련 법안이 이런 제대로 다 정비가 되면은 직접 비트코인 현물을 사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수탁을 하는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죠. 비트코인을 직접 갖고 있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텍사스가 미국의 51개입니까 50개 줍니까 주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최초의 그런 주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에릭 발큐너스 블룸버그 기자가 아주 비중 있게 다뤘네요. 여기 보시면은 텍사스가 세대간 여러분들 부를 이전한 그런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남기셨네요. 텍사스주가 최근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출시한 IBIT 비트코인 현물 ETF 매입에 하버드 대학 아부다비와 함께 합류했습니다. 세 곳 모두가 소유한 ETF는 아마 이게 유일할 겁니다. 하버드도 많이 샀죠. 아부다비 국부펀드도 한 5억 불 정도 샀을 겁니다. 아직 2년도 채 안 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게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에 따르면 텍사스가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1000만 달러가 아니고 500만 달러입니다. 500만 달러 매입한 그런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이걸 이름을 텍사스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입니다. 이런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 그래서 미국의 루미나스 와이오밍 그런 상원의원이 지금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을 한 100만 개 정도 사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텍사스가 이제 테이프 커팅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텍사스주가 비트코인을 주 정부의 대차 대조표에 올리는 그 대차 대조표에는 아마 미국 달러도 있을 것이고 미국 국채도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겁니다. 미국 최초의 주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00만 달러입니다. 이번 조치 중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 예산에서 1000만 달러를 할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파격적인 거죠. 주지사가 대단히 여러분들 좀 진취적인 인물입니다. 초기 거래금은 500만 달러고 이제 나머지 500만 달러는 주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수탁 셀프 커스터디하는 과정이 확정된 이후에 현물로 이제 직접 사가지고 보관할 그런 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텍사스 상원 법안 21호 지난 10년간 최고의 투자 성과를 기록한 자산을 평가하여 텍사스 주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옵션을 가져야 된다. 이런 법안 지지에 따라 가지고 텍사스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가 아마 이번에 통과된 것 같습니다. 큰 사건이죠. 법적 근거가 이렇게 SB 21 500만 달러 나머지 500만 달러는 이제 직접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50%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50%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 작업이 되는데 미국에 지금 이제 진행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애리조나가 먼저 시작했는데 애리조나는 주지사가 거부해 가지고 미국의 16개 20개 주에서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법안 준비 및 통과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작업은 와이오밍주의 루미나스 상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6개에서 20개 주가 진행하고 있고 최초의 여러분들 비트코인 매입주가 애리조나가 될 수가 있었는데 애리조나 주지사가 여러분들 애리조나 법안 통과 이후에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애리조나 주지사가 민주당 출신인지 잘 모르겠네요. 유타주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하이오 뉴햄퍼시주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방정부의 또 여러분들 전략적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금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죠. 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이런 주정부에서 전략적 비축금으로 이렇게 확보할 정도가 되면 한국이 ETF 같은 거 허용해 줘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전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 표현으로 THESIS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반도체 주식이 투자한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반도체가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가설이나 믿음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면은 결국 당신이 그 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결국 당신이 그 자산에 들어 어떻게 전망하는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귀한 시간을 투자하는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유망한 전망 유망한 관심을 공유하는 거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겠지만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반도체 없는 미래가 없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 대단히 성공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을 때 투자를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전망을 가지려면 일단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젊은 전문가입니다. 퀸테님은 2018년에 하버드 대학은 비트코인이 100불로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2025년엔 4억 불을 투자하거든요. 하버드 대학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보다는 1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그렇게 굉장히 격화시킨 거죠. 2025년은 바뀐 겁니다. 7년 만에 4억 4,200만 달러를 투자한 거죠. 개별 종목에서 가장 많은 20% 이상을 비트코인이라는 종목에 투자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은 당신에게 금융학위로 25만 달러를 청구하지만 MBA를 받으려면 25만 달러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하버드는 가장 큰 투자 기회를 놓쳤습니다.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의 주체지만 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근거나 자료나 이런 부분을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이 새벽 시간에. 그게 대단히 생산적인 시간인 거죠. 만일에 하버드 대학이 2018년에 비트코인 미래에 베팅했으면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뭐 여러분들 몇십 배 몇백 배 여러분들 부를 종잣돈을 가지고 부풀렸을 거 아닙니까?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JP모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거래 가능한 거시경제 자산군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때문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돈을 벌 기회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런 지금처럼 30% 40% 이렇게 빠지는 일이 없으면은 변동성이 없어가 이런 대부분 S&P 500처럼 5% 정도가 되면 그때는 가격이 이미 다 오른 상태인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비트코인은 매크로 에셋이다. 거시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투자 지수 중의 지수다. S&P, 나스닥 100, 다우, 원자재 지수, 반도체 지수를 전부 다 합친 지수들 중에 지수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JP모간 보고서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우호적인 시각을 피력하지 않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암호화폐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소매 투기가 아닌 기간 유동성이 뒷받침하는 거래 가능한 거시경제 자산입니다. 그지? 그리고 단연간의 성장 투자를 주도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고르지 않아 큰 가격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인 거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없어지는 순간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80% 70%를 갖게 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가격이 다 오른 상태일 것이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기회가 있다는 거지. 유력한 미 연준 차기 의장으로 코인베이스 고문이었던 케빈 해시 미국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궁극적으로 언제가 문제일지 하겠죠. 특히 케빈 해시 등장하고 나면 할 겁니다. 그때는 이런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겠죠. 오늘 여기 한 분께서 쓴 에세이가 상당히 한 볼만한 에세이네요. 이 에세이를 보시게 되면은 주정부 텍사스 주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여러분들 비축금으로 사는 것 외에 미 연준이 사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겠죠.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는 것 같은 이유로 비트코인을 다각할 가능성이 있죠. 체코가 지금 실험에 들어갔으니까요. 과거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고객에게 추천한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불가능해 보이는 연준의 비트코인 매입 없이 필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상력이 발현되는 거죠. 미 연준이 텍사스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금으로 확보하는 걸 봐가지고 미 연준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친암호화폐 견해를 갖고 있는 현재 신임 미 연준 위원장이 당선되면 가능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뭐죠? 전망인 거죠. 가설. 연준이 불가피한 부채 통화 정책을 상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라는 단서만으로도 시장의 판도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일이니까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런 가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thesis,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의견에 대해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 체코 중앙은행이 최근에 이제 테스트로서 1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것, 금 외에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전략적 비축금으로 일부 편입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약간씩 편입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다음 미 연준 의장 후보가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를 쓰신 젊은 분은 2030년에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돈이 승리합니다. 찍어내는 돈보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IBIT 마침내 이게 아마 텍사스 사례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나스닥이
IBIT가 워낙 여러분들 성장을 많이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QQQ나 SAP처럼 미국에서 가장 여러분들 거래량이 큰 그런 ETF나 개별 종목 차원만큼 선물 거래를 허용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대단한 뉴스다 이렇게 아담 리빙스톤이 말을 했는데, 나스닥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를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성이 높은 주식들과 동일한 규제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옵션 한도를 25,000개에서 10만 개로 40배 정도 늘려준 겁니다. 파생상품 노출을 위한 공간이 40배, 그러니까 완전히 주류 자산으로 다 편입이 된 겁니다. IBIT가 가장 큰 주식들과 동일한 수준의 시가총액, 유동성 및 거래 빈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같이 여러분들 선물 거래의 규모를 확대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뉴스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대외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JP모간이 블랙록의 IBIT를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구조화된 상품 비트코인 백드 본드를 출시하는, 그게 돈 냄새는 이 사람들이 귀신같이 여러분들 맡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스티브 한크란 분이 잔 홉킨스 여러분들 경제학과 교수일 겁니다.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고 근본 가치가 전혀 없는 이렇게 부정론을 피력하는 분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논을 피력하는 사람들은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 뭐 8만 불, 9만 불, 10만 불대의 그런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 2018년은 만불 수준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10배 정도 이렇게 재산을 불린 거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가설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같으면 이제 첫 번째는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매크로 자산은 소멸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향후 10년에서 20년 정도 비트코인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투자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두 가지 가설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20년 이렇게 보면은 이 제임스 레빗이라는 분하고 경제학자인 스티브 한크라는 사람이 완전히 서로가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열심히 모으라는 겁니다. 릭 엘드만, 미국의 전설적인 재무 자문가, 가장 성공적인 릭 엘드만의 인터뷰가 요약본을 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 너무 내용이 중요하니까 한 2시간 정도를 풀어가지고 이 릭 엘드만이 올해 6월 달에 펴낸 6040의 죽음이라는, 왜 당신은 암호화폐 자산에 당신 자산의 10%에서 40%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서는 좀 절제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한 2시간 정도 젊은 엔진 여러분들 이 전문가하고 나눈 대화는 속내를 다 털어놓죠. 그래서 굉장히 생생한 투자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릭 엘드만 아주 성공한 분입니다. 전설적인 레전드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분이 이제
한 2시간 정도에 미국의 여러분들 이런 트위터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연령 차별이 거의 없죠. 예. 손잡을 되는 여러분들 인터뷰하고도 그냥 아주 평등하게 대화를 하는 거죠. 포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오늘 긴 인터뷰입니다. 긴 인터뷰인데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릭 엘드만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진 것은 지인으로부터 2012년에 여러분들 조언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를 많이 쌓았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쌀 때부터 산 겁니다. 아주 성공한 분이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전설적 재무자문가 릭 엘드만 우리가 너무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적인 은퇴 자산 방법으로는 투자 방법으로는 노후가 편안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릭 엘드만 씨가. 핵심은 지금처럼 수명이 짧을 때는 은퇴한 이후에 주식 60% 채권 40% 배정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자산 활동으로 얼마나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힘들다는 거죠. 장수사회 장수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날 거다 이야기죠. 그래 돈의 수명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은퇴 자금에. 보수적인 6040 자산활동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게 릭 엘드만의 주장인 겁니다. 그럼 어떤 대안이 필요하냐. 전통적인 6040 자산활동 방식은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을 낮추라고 하는데 그런데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은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6040 방식으로 주식 60% 채권 40% 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줄이게 되면은 은퇴 말년까지 재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문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분 의견을 그냥 참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릭 엘드만 씨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제안합니다. 주식 비중을 60%에서 80% 정도 늘려야 되고 훨씬 더 오래 유지해야 된다. 80대 90대까지 여러분들 주식 비중을 80%까지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0% 가운데서 여러분들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과 같은 유력한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이 주식의 큰 덩어리 중 일부는 여기 뭐 암호화폐 크립토라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최소 10%의 최대 40%를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죠? 이 대화의 거의 대부분은 뭔가 하니까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썼지만 비트코인 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이죠. 파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으시고 실행에 옮길 때는 디스카운트를 하시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10% 정도를 넘어서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니까요. 자,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거 30년간 돈을 관리했던 방식으로는 안 되고 과거 방식대로 관리하면 실패할 것이다. 뭐 이분은 평생 재무자문가로 활동을 했으니까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활동했으니까 한번 참조하겠죠. 다음은 전설적 재무자문가 릭 엘드만은 은퇴자들이 당면하게 된 도전 과제가 정부 부채 위기 돈을 찍어낼 거라는 거죠. 최소 7에서 9% 정도를 달러화 가치 하락.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매년 7에서 9% 정도의 수익률을 확보해야 당신이 갖고 있는 은퇴 자금의 본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주장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은
은퇴자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은퇴자보다 한국 은퇴자가 훨씬 심각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미 달러화 기준이니까 원하는 미 달러화에 비해서 또 더 약세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대략 어림잡으면 10% 정도 여러분 수익률을 올려야 그래야 여러분들 본전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보시면은 미국 부채 문제, 미국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전 세계 정부들이 다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채 구조, 경제 시스템과 부채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분리된 자산을 반드시 본인이 가져야 된다. 그중에 여러분 하나가 금일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디지털 금과 같은 거겠죠. 예. 릭 엘드만은 갑자기 충격은 안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서서히 자기 자산이 여러분들 날아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릭 엘드만은 언제 음악이 멈출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갑작스러운 붕괴보다도 점진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달러와 가치가 계속 추락하고 이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원화 가치는 계속 내려갈 것이고 원화 가치가 계속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는 거지. 예. 그걸 뭐 인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직도. 예. 대부분의 투자자와 저축가들이 사용하는 은행의 CD나 머니마켓 펀드나 예금, 예, 국채 같은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상품에 저축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 기반과 안전망이 침식될 것이다. 65세 은퇴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85세가 되면 20년이 흐르게 되면 생활비가 2배로 증가하는 동안 은퇴 소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에 겪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지금 100만 원이 다음에는 200만 원이 있어야 지금 100만 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국민연금이 주는 여러분들 한 50만 불이나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 가치가 있는데 그 여러분 10년 10년 정도 가게 되면 그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예금 적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65세에 은퇴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85세가 되면 생활비가 2배로 증가하는 동안 이걸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다. 10년마다 여러분들 거의 절반 정도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절반 정도가. 그 지금 현재 금융상품 가운데 7에서 9% 정도 여러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CD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이런 돈이 그냥 부서지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빠르게 대처하지만 비가 오랫동안 계속 내릴 때쯤 점진적인 침식은 사람들이 더 대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병호 TV라는 그런 방송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공유하고 싶은 정보들이 이런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해 주니까.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당신 돈을 빼앗아가는 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시스템 바깥에서 근원적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바로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모르면 더 좋죠. 우매하게 만들면.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조금 이런 방송 진행할 때 무슨 인정을 받으라고 하니까 조금만 계시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어리숙하게 하면 좋잖아요. 네. 네, 조금만 계시죠.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됐고, 자,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릭 엘드만 씨에게 이러한 경제 성장을 통한 위기 탈출의 유일한 실질적인 기회는 다른 대체 자산으로 본인이 찾은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 사람들은 직업준비은행이나 화폐 발행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폐도 어렵고 컴퓨터도 어렵고 디지털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비관적이지만 아는 것이 지수적으로 성장하는, 포물선을 그리며 지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된 겁니다. 릭 엘드만은 비트코인 외에도 AI, 로봇공학, 에너지 부분 등 지수적 기술에서 막대한 혁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부지런하면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만 아니고 엑스포넨셜 글로스 커브를 그리고 있는 엑스포넨셜 테크놀로지들이 많다는 겁니다. 변화는 전례 없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가 그거죠. 2030년도의 시장 크기를 엑스포넨셜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시장 크기를 여러분 이렇게 전망했지 않습니까? 예. 지수적 기술이라는 것은 대개는 여러분들 직선으로 기술이 성장하는, 지수적 성장은 이렇게 포물선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겁니다.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시장이. 예.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투자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는 겁니다. 예? 로봇이 활성화될 건 아는데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예, 기술적 특성이 별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를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장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분 이야기가 100% 맞을 가능성은 뭐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지만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공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을 한번 듣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직 이착륙기나 AI 회사, 태양광 에너지 회사를 쿡 찍어가 여러분들 좋은 투자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기술의 이런 수혜를 누리려면은 SMH나 SMHX나 FTC나 VUT, XLK 같은 기술주 섹터에 대한 ETF를 사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릭 엘드만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비트코인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한 개를 못 사면은 부분을 사면 된다는 겁니다. 10만 원치도 사고 20만 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 기업을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비트코인을 사기가 쉽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뛰어난 성과뿐만 아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접근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죠? 매우 접근하기 쉽다는 거죠.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 같으면 그냥
블랙록의 IBIT를 사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가격이 한 뭐 50불 정도 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여러분들 한 7만 원 정도 됩니까? 그렇게 사면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냥 조금씩 사면 되는 겁니다. 가장 용이하다는 겁니다. 투자 접근성이. 그러니까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거다 그렇게 하면은 기술주 섹터 ETF하고 반도체 섹터 ETF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부 돈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분산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12년부터 이 시장을 본 겁니다. 대단한 이런 내공을 갖고 있는 전문가인 거죠. 2012년에 지인의 소개로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지수적 성장은 돈이 2배가 되면서 오랫동안 평탄하다가 갑자기 하키스틱처럼 치솟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죠? 팍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를 전문용어로 비대칭적 수익률을 하죠. 어시메트릭 일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투자를 어시메트릭 벳, 그죠? 비대칭적 투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신뢰성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리겔드만은 2013년 14년에 비트코인 구매를 권유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이런데 알게 돼가지고 금세 사람들한테 권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좀 투명하신 분인 거죠. 좋은 것을 다 알려준 겁니다. 현재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유사한 전환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처음 5년간 무시당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바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변화는 매우 초기 단계고 early stage인 겁니다. 모든 것은 2012년 투자 관리 관점에서 지수적 기술을 탐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초기 단계. 아주 쉬운 투자란 거죠. 고민할 필요 없고 이런 공병호 TV에 이런 가끔 와가지고 이론 무장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까? 2012년에 만나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2013년부터 이런 권한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라고. 다음 여러분들 인터뷰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두 개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 릭 엘드만 씨죠. 2시간 분량의 이런 인터뷰인데 진짜 가치가 있는 인터뷰네. 릭 엘드만 150년 만에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자산인 겁니다.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건가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는 미국 서부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애리조나 답사기라는 책도 쓰고 했지 않습니까? 애리조나의 남부에 가게 되면은 당시에 은강 건강들이 많죠. 노천 은강들도 지금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애리조나 남부에 비스비죠. 비스비란 도시 은강촌이죠. 디지털 세계에서 금이 발견된 거예요. 한마디로 몇 년 전에 16년 전에 발견이 된 겁니다. 디지털 세계 금이 발견됐는데 이름이 비트코인이고 다른 사람을 디지털 세계에서 발견된 금이기 때문에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 골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금처럼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16년 지난 지금도 이런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도 여러분들 단박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150년 만에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자산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또 방송 후반부가 여러분들 더 재미나는 것이 있으니까 디지털 건강이 여러분들 발견이 된 겁니다. 디지털 건강이.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들 투자한 사람 떼돈을 벌게 된 거예요. 예.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럼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가? 보수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사람도 있고 공격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권하는 것은 보수적 포트폴리오면 그냥 좋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명성도 있고 그런데 또 주류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파격적 제안을 하는 거죠. 파격적 제안을 전부 다 여러분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수적 포트폴리오는 70% 주식, 10% 암호화폐, 20% 채권. 공격적 포트폴리오는 주식 40, 비트코인 40, 채권 20% 제한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인 거죠. 그렇지만 과도한 할당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보수적,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해 온 것처럼 주식 70, 10% 암호화폐 20% 채권인데 나는 20% 채권은 원하지 않으니까 한 70에서 90 정도 주식 그다음 10% 암호화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인간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풀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사자일 가능성에 대비해 도망치도록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에 투자에서도 가격 하락을 보면 감정적으로 팔고 도망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게 이런 본능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그런 활당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오래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만약 비트코인 활당이 너무 크면 변동성을 경험할 때 잘못된 시점에 팔아버려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은 변동성은 견뎌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팔아서 좀 적절하게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느냐 그게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금융자문가들은 공격적인 암호화폐 할당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문가들은 2에서 5%의 낮은 단일 자릿수 활동만 하고 있고 이것은 6040 포트폴리오에서 60% 중 5%에 해당하면 리게 엘더만의 10% 할당보다 좀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가 기준점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가지고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가 팔아 가지고 일부러 낮출 필요는 없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을 극적으로 수익률 면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통해 비트코인 비중을 줄이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것으로 인해 자기 자산 구성에서 비트코인이 과도하게 비중이 실려 있다. 2012년부터 투자했으니까 비트코인 비중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 그래도 안 판다는 겁니다. 현명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 파는 것은 자기 투자 신념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산 수익성 면에서 독보적이고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독보적이죠. 엔비디아의 칩은 경쟁사가 등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경쟁사가 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2012년부터 이 업계에 종사한 사람이 비트코인과 다른 크립토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릭 엘드만은 비트코인과 나머지 모든 크립토 암호화폐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 SOV라고 이렇게 하죠. 가치 저장 수단은 홀로 서 있고 가장 오래되고 크고 잘 알려져 있고 경쟁자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전체 디지털 자산 가운데서 한 70% 차지할 겁니다. 시장 가치가. 비트코인이 하는 일을 비트코인만큼 잘하는 것은 없고 가까운 미래에 대체할 존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 이걸 하자는 거죠. 다른 거는 자산이 남으면 투자하더라도 비트코인만 사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지만 금융자문가들은 다각화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단일 자산의 모든 것을 넣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은 일체 언급 안 하죠. 다른 암호화 자산들은.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그런 것을 언급할 만큼 실력이 없는 수도 있지만 그냥 주력품에 돈을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ETF 방식을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요하는 겁니다. 보관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릭 엘드만은 자기 자산에서 2% 정도를 할당한 걸 가정하고 비트코인이 0이 될 경우에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설정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0이 되면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7% 정도로 10%에 7% 낮아지고 비트코인은 아주 잘 되면 수익률은 7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설령 0이 되더라도 수익률이 10%에서 여러분들 7%로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는 안 받는 거죠. 다운사이드가 적고 잠재적 업사이드를 막대하기 때문에 위험 대비 보상 측면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투자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 번 정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완전히 여러분들 날리는 경우를 가정을 해야 되죠. 완전히 날리는 경우에 노후가 어려워지지 않는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 기술주나 성장주나 반도체 주식의 ETF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가정한 것은 자산 성장률이 10%를 가정하고 총 자산의 2%를 할당했을 때 꽝이 되면은 수익률이 10%에서 7%로 줄어들지만 100만 불 정도로 올라갔으면 수익률이 70%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대비 보상이 현저하게 큰 그런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은 가정해야 되거든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 상당히 저는 낮다고 보지만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여러분들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러면 ETF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전부 다 팔아가 이러면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늦지 않았다. 아유 지금 뭐 지금 16년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 이미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릭 엘드만은 너무 늦었다는 것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아버지의 19,000달러짜리 집, 주식시장, 금, 부동산 모두 사상 최고가이며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의 본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타임 밸류 오브 마니, 화폐의 시간 가치, 모든 자산 가치는 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을 매년 7에서 9% 정도를 풀기 때문에 모든 자산 가치는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당신이 월마트가 상장할 때 그때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했는데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월마트가 상당히 좋은 사업 같다. 그럼 그때 투자하더라도 30배 이상 정도 수익을 본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비트코인을 지금 들어가는 거가 야 그때 뭐 10,000불일 때 들어간 사람 얼마나 좋겠냐. 10,000불일 때 들어갔으면 좋죠. 그러나 지금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 타임 밸류 오브 마니라고 부르네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 계속 신고점을 기록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과 달리 고정된 공급량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만 보면 되는 겁니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만 보면 되는데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소화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제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이제 막 참여하는 초기 단계니까 비트코인 ETF가 여러분 출시되고 나서 한 1년 이상이 된 거죠. 그 사이에 한 1,000억 불 정도 기관 자금이 유입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 어마어마하게 뛰겠죠.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 릭 엘드만이라는 2012년부터 관심을 가진 미국의 여러분 전설적인 투자 이렇게 재무자문사의 대가 경험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바꾸기 힘드니까 장수사회가 도래하고 지수적 기술이 등장했지만 대부분의 전통적인 금융자문사 사람들은 60대이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다면 비트코인이 0이 되거나 주식시장을 따라가거나 혹은 매우 잘 될 것이라는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 시나리오가 사례가 될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투자를 하죠. 여기 보면은 고액자산가들은 훨씬 더 많이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 하나 더 여러분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든 세대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디지털 상품을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훨씬 쉽습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 인도계 재무 분석가 같습니다. 라자손이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비트코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라는 거죠. 1980년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이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은 세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게 부동산 같은 것을 금이나 부동산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이런 부분을 이해한 것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죠. 물리적 형태가 없는 디지털 무언가가 어떻게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밀레니엄 세대는 본능적으로 이해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통자산에 너무 몰입돼 있고 기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에 소극적인 거죠. 그래 지금도 상가 찾지 않습니까? 상가 찾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땅 찾고 그지? 그런 시대가 많이 저물었는데 밀레니엄 또는 Z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면 아웃라이어 예외적인 사람인 거죠. 예외적인 사람. 디지털 자산을 이해하는 일은 세대의 문제나 나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마인드셋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완고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완고하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마인드셋인 거죠. 원린 버핏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많은 성공을 했을 때 지나치게 그 사람을 신격화할 필요는 없는 거죠. 원린 버핏이 또 여러분들 그냥 구세된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룬 업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면 지나치게 신격하거나 그 사람을 추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딸들 보면 나는 굉장히 생경함을 느끼는 거죠. 아니 사람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들 윤어게인은 무슨 또 윤어게인입니까? 윤 대통령이 뭘 그렇게 썩 잘했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윤 대통령 뭐 좀 그렇죠. 윤 어게인 이런 이야기는 여기 와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잘 안 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적나라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까무러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수위 조절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신앙하거나 신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투자로서 1년에 25% 올렸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비트코인 투자하면 워렌 버핏을 능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투자 수익률. 가격이 확실히 만약 내가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5년짜리 풋옵션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가격 폭락에 베팅하겠다는 건 2018년에 워렌 버핏이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 엄청난 돈을 구글에 투자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제가 볼 때만 50% 정도 비트코인 투자했으면은 그냥 버크셔 해스웨이 시장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을 겁니다. 신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쿨하게 봐야 되는 건 누군가를. 냉정하게. 워렌 버핏의 이 발언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후 수년 만에 수만 달러까지 급등했다는 사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때 얼마였는지 모르겠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14,000불이었네. 수년 만에 69,000불로 뛴 겁니다. 권위를 맹종할 필요도 없고 지위를 그렇게 높게 볼 것도 없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태도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이름 열렬하게 무슨 당신이 뭐 대단하다 이렇게 안 보는 겁니다. 지식의 바탕을 둔 믿음이나 확신이 없으면 유지하기 힘든 자산입니다. 그래서 다 부자 대열에 들어서기 힘든 겁니다.
지식의 바탕을 둔 믿음이나 확신이 없으면 유지하기 힘든 자산인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TV 볼 시간이나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볼 시간이 있으면은 you can also find time to study Bitcoin. 비트코인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오래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원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100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보다 앞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에 두려움을 느낄 때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작은 양이라 더 깊이 이해한 사람은 모든 변동성을 깨뜨리고 계속 보유할 겁니다. 아마 공병호 TV 자주 들어오신 분들 끝까지 아마 갈 겁니다. 다 부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왜 이렇게 잡담을 많이 합니까? 잡담은 다음에 딴 데 가서 하시고 방송을 집중해 듣고 방송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시고 그러면 더 좋죠.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유지하기가 힘든 자산이니까 이해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신념이 있어야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마인드셋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모두가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자신이 너무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8만 7천 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8만 7천 불을 가지고 하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지식인의 화폐라는 용어가 참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저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다른 ETF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그건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 투자하는 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오래 가질 수 있는 자산인 거죠. 그래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면 사적인 이야기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